저를 보자마자 그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 웃음은 전부 사라졌죠. 죄송합니다만 여긴 고객 주차장입니다. 구경하러 오신 거면 밖에 세우세요. 한도윤은 낡은 소나타 앞에서 멈춰섰다. 주차관리인 김태복이 팔짱을 낀 채 차 앞을 막아섰다. 김태복의 시선은 한도윤의 낡은 등산복과 색바랜 운동화를 훑쳤다. 고객인데요. 한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김태복은 코웃음을 쳤다. 고객? 진짜 고객이면 최소한 차는 좀 괜찮은 걸 타고 오시지.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 은행 VIP 고객들은 다 벤츠, BMW 타고 오십니다. 아저씨 차 봐요. 이게 뭡니까? 20년은 된 것 같은데. 한도윤의 소나타는 실제로 18년 된 차였다.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범퍼에는 작은 찌그러짐이 있었다. 하지만 한도윤은 이 차를 아꼈다. 고장 한 번 없이 자신을 실어 나른 차였다. 주차하고 볼일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여기 주차장은 실제 거래하시는 분들 위한 겁니다. 통장 개설하러 온 거면 공영주차장 이용하세요. 여기서 200m만 가면 있어요. 김태복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주차장에 막 들어서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이쪽을 쳐다봤다. 검은색 그랜저였다. 한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를 후진시켰다. 김태복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랜저에게 손짓했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그랜저가 김태복이 가리킨 자리에 주차하는 동안 한도윤은 200m 떨어진 공영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주차비는 시간당 2,000원이었다. 한도윤은 주차권을 뽑고 천천히 은행을 향해 걸었다. 오전 10시 30분, 금요일의 은행은 복잡했다. 한도윤이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로비의 소음이 귀를 채웠다. 대기 번호표를 뽑으려는 순간 안내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한도윤을 가로막았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말투는 존댓말이었지만 표정은 귀찮다는 게 역력했다. 한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예금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예금이요? 어르신, 요즘 저축은행 금리가 별로 안 좋은데. 그냥 시중은행 가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여기는 수수료도 좀 있고요. 직원의 눈빛에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한도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기서 상담 받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번호표 뽑으세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자리로 돌아갔다. 한도윤은 72번 번호표를 받아들고 대기 의자에 앉았다. 현재 진행 번호는 58번이었다. 30분이 흘렀다. 한도윤은 가만히 앉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명품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직원을 째려보고 있었다. 진짜 왜 이렇게 느려? 점심시간 다 되겠네. 여성의 불평에 다른 대기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창구 직원 윤세린이 마이크를 잡았다. 68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68번 고객이 일어서자 윤세린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고객이 창구에 앉자 그제야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윤세린의 얼굴에 미세한 짜증이 스쳤다. 예금 만기 처리요? 신분증 주세요. 무뚝뚝한 말투였다. 고객이 신분증을 건네자 윤세린은 컴퓨터를 두드리다가 인상을 찌푸렸다. 어휴, 시스템이 또 느려. 잠시만요. 고객을 향한 말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덜거림이었다. 고객은 불편한 표정으로 기다렸다. 한도윤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다. 직원들의 태도, 고객들의 불만, 주차장에서의 차별. 이 모든 것이
이 은행의 평범한 일상인 듯했다. 72번 고객님, 5번 창고로 오세요. 한도윤의 차례였다. 5번 창구로 가자 직원 백승호가 그를 맞이했다. 백승호는 한도윤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옆 창구의 윤세린과 눈빛을 주고받았다. 윤세린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백승호의 말투는 형식적으로 공손했지만 눈빛은 냉소적이었다. 예금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예금이요? 정기예금 하시려고요? 네,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한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백승호는 그 침묵을 돈이 없어서 망설이는 것으로 해석했다. 어르신, 정기예금은 최소 100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혹시 금액이 부담되시면 자유적금도. 2천억 원입니다. 백승호의 손이 멈췄다. 그는 한도윤을 빤히 쳐다봤다. 잠시 후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네? 2천억이요? 네, 백승호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다. 크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비웃음이었다. 어르신, 농담이시죠? 아닙니다. 2천억이요? 2천억 원? 백승호의 목소리가 커지자 옆 창구의 윤세린과 다른 직원들이 이쪽을 쳐다봤다. 백승호는 동료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세린 씨, 이 어르신이 2천억 예금하신대요. 윤세린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다른 직원 2명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고객 몇 명도 이쪽을 쳐다봤다. 한도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저 백승호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어르신, 여기 장난치러 오신 거 아니죠? 우리 바쁩니다. 실제로 예금하실 거 아니면 나가주세요. 백승호의 말투가 싸늘해졌다. 한도윤은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다. 오래된 통장이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이 계좌에서 이체하겠습니다. 백승호는 통장을 받아들며 한숨을 쉬었다. 통장을 펼쳤다. 그리고 계좌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했다. 신분증 주세요. 한도윤이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다. 백승호는 신분증을 받아들고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컴퓨터 화면에 계좌 정보가 떴다. 백승호는 화면을 보다가 멈췄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이게 뭐지? 그는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다. 그리고 세로 고침을 눌렀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예금주 한도윤. 계좌 잔액 2247억 4320만 원. 백승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황급히 윤세린을 쳐다봤다. 윤세린은 아직도 웃고 있었다. 야, 세린아. 이거. 백승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윤세린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왜? 뭔데? 백승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화면을 가리킬 뿐이었다. 한도윤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고 표정은 평온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 은행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백승호는 모니터를 5번째 새로 고침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2247억 4320만 원. 그는 입술을 깨물며 상급자 호출 버튼을 눌렀다. 팀장님, 잠시 좀 와주시겠습니까? 백승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옆 창구의 윤세린이 눈치를 챘다. 야, 뭔데? 그렇게 굳은 얼굴로. 혹시 진짜야? 윤세린이 웃으며 물었지만 백승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팀장 박민수가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이 고객님 계좌 좀 확인해 주세요. 박민수가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거 진짜야? 제가 5번 확인했습니다.
박민수는 한도윤을 쳐다봤다. 한도윤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낡은 등산복, 색바랜 운동화, 해진 가방. 그 어느 것도 2천억 자산가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본인 확인 절차를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박민수가 공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한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전액 인출하겠습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다. 박민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전액이요. 네. 오늘 당장. 백승호와 윤세린이 서로를 쳐다봤다. 윤세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어르신, 잠시만요. 그건 좀. 박민수가 말을 더듬었다. 2천억이 빠져나가면 이 지점은 즉시 유동성 위기에 빠진다. 아니, 지점을 넘어 본점까지 타격을 받는다. 안 됩니까? 한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아닙니다. 되긴 합니다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루 정도 시간을 주시면. 법적으로 예금자는 언제든 찾을 수 있습니다. 거액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도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로비 한쪽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2천억? 진짜? 저 할아버지가 은행에서 2천억 빼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기 중이던 고객들이 수군거렸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때 지점장실 문이 열리며 지점장 오성진이 나왔다. 박민수가 급히 달려가 귓속말로 상황을 설명했다. 오성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르신, 제가 지점장 오성진입니다. 잠시 제 방으로 가시죠. 오성진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한도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성진은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이미 로비의 모든 시선이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어르신, 금액이 큰 만큼 프라이버시를. 상관없습니다. 한도윤의 단호한 대답에 오성진은 더 이상 권유하지 못했다. 그는 백승호에게 눈짓했다. 절차 진행해. 백승호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인출 신청 화면이 떴다. 어르신, 인출하실 금액이 2247억 4320만 원. 전액입니다. 한도윤이 정확한 금액을 말하자 로비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헐, 진짜 2천억이네. 미쳤다. 백승호는 금액을 입력했다. 시스템이 경고창을 띄웠다. 경고 거액 인출. 본점 승인 필요. 오성진이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다. 본점 리스크 관리팀으로 전화를 걸었다. 네. 저 남부지점 오성진입니다. 지금 긴급 상황인데요. 오성진이 통화하는 동안 윤세린이 옆에서 속삭였다. 야, 진짜 2천억이래. 우리 망한 거 아니야? 닥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백승호가 윤세린을 째려봤다. 윤세린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5분 후 오성진이 통화를 끝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르신, 본점에서 지점장이 직접 전화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돈을 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어르신, 제발 하루만, 아니, 반나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갑자기 큰 금액이 나가면 그건 은행의 문제입니다. 제 문제가 아닙니다. 한도윤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성진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그 순간 로비에 있던 한 고객이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지점장님. 저 고객 돈 2천억 빼가면 우리 예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60대 남성이었다. 그의 목소리에 다른 고객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러게요. 은행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 돈은 안전한 거죠? 저도 지금 당장 찾아야 되나? 오성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고객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저희 은행은 건전합니다. 한 분의 인출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설득력이 없었다. 한 고객이 번호표를 집어들었다. 나도 지금 내 돈 찾을래요. 저도요. 저도 찾을게요. 순식간에 대기석에 고객 10명이 일어났다. 뱅크런의 시작이었다. 오성진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그는 한도윤에게 다가가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어르신, 제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무슨 오해입니까? 한도윤이 차분하게 물었다. 오성진은 말문이 막혔다. 한도윤이 계속 말했다. 주차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낡은 차를 탔다는 이유로. 오성진이 주차관리인 김태복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김태복은 로비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오성진과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랐다. 로비에서도 무시당했습니다. 농담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한도윤의 시선이 백승호와 윤세린에게 향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이 은행은 사람을 돈으로만 봅니다. 겉모습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런 곳에 제 돈을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오성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한도윤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늦었습니다. 한도윤이 백승호를 쳐다봤다. 인출 절차 진행하십시오. 백승호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다. 승인 요청이 본점으로 전송됐다. 3분 후 시스템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승인 완료. 백승호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한도윤이 일어섰다. 수표로 주십시오. 네. 백승호는 금고에서 수표책을 꺼냈다. 그의 손이 너무 떨려서 수표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다. 결국 팀장 박민수가 대신 작성했다. 2247억 4320만 원. 박민수가 수표를 한도윤에게 건넸다. 한도윤은 수표를 확인하고 가방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한도윤이 인사하고 돌아서는 순간 로비의 고객들이 일제히 창구로 몰려들었다. 나도 찾을래요. 전액 인출이요. 빨리요. 뱅크런이 시작됐다. 오성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도윤은 은행을 나서며 주차장을 한번 쳐다봤다. 김태복이 멀리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한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리고 이 은행의 몰락이 시작됐습니다. 한도윤이 은행을 나선 지 10분 후 로비는 아수라장이 됐다. 제 돈 언제 찾을 수 있어요? 대기번호가 왜 이렇게 안 가요? 지점장 나오라고 하세요. 창구 직원 5명이 동시에 인출 업무를 처리했지만 대기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늘어났다. 밖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까지 합쳐져 로비는 50명이 넘는 고객들로 붐볐다. 오성진은 지점장실에서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본점 상무와의 통화였다. 예, 상무님. 죄송합니다. 네,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오성진은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손이 떨렸다. 창구에서는 백승호와 윤세린이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고객님, 신분증 주세요. 전액 인출이시죠? 잠시만요. 다음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렸다. 특히 백승호는 한도윤을 비웃었던 자신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재생됐다.
2천억이요? 2천억 원? 자신이 했던 그 비웃음, 동료들과 나눴던 그 눈빛, 한도윤의 차분했던 표정. 직원분, 제 차례 아니에요? 한 고객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백승호는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옆 창구의 윤세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한도윤이 창구에 앉았을 때 킥킥거리며 웃었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저 재미있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했다. 2천억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초라할 리 없다고 당연히 허풍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남부저축은행에서 2천억 인출 사건 발생. 뱅크런 시작됐다는데 진짜임? 내 친구가 거기 다니는데 지금 난리남. 고객들 다 찾으러 옴. 저축은행 망하는 거 아니냐?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애금자보 5천만 원까지만 되는데 그 이상 맡긴 사람들 멘붕이겠네. 나도 거기 1억 있는데 당장 가야 되나? 이미 늦었을걸. 지금쯤 돈 다 떨어졌을 듯. 오후 2시 본점에서 리스크관리팀 3명이 남부지점에 도착했다. 팀장 서준혁이 오성진의 방으로 들어왔다. 지점장님, 현재 인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420억입니다. 한도윤 씨 2천억 포함하면 2,667억입니다. 서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지점 총회 금액이 얼마죠? 3,100억입니다. 그럼 이미 86%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잖습니까? 서준혁이 책상을 쳤다. 오성진은 고개를 숙였다. 본점에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한도윤 씨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2천억 고객을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성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준혁은 한숨을 쉬며 로비로 나갔다. 로비에는 여전히 30명이 넘는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서준혁은 마이크를 잡았다. 고객 여러분, 저는 본점 리스크관리팀 팀장 서준혁입니다. 먼저 오늘의 불편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로비가 조용해졌다. 서준혁이 계속 말했다. 저희 은행은 건전합니다. 모든 고객님의 예금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오늘의 인출 요청도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량이 많아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고객이 손을 들었다. 그럼 2천억 빠져나간 건 어떻게 메우실 건데요? 본점에서 즉시 유동성을 지원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진짜요? 증명할 수 있어요? 서준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고객들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했다.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다시 쌓기는 불가능했다. 한편 한도윤은 시내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다른 번호였다. 역시 받지 않았다. 20분 동안 15통의 전화가 왔다. 모두 남부저축은행 관계자들이었다. 본점 상무, 지점장, 팀장, 심지어 은행장까지. 한도윤은 한 통도 받지 않았다. 그는 그저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30년 전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다. 당시 그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다. 점포는 10평도 안 됐고 월세는 50만 원이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를 열고 밤 10시에 문을 닫았다. 손님들은 대부분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외상을 요구했고
한도윤은 거절하지 않았다. 장부에 이름을 적고 돈은 나중에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갚지 않았다. 하지만 한도윤은 독촉하지 않았다. 사람은 믿어야 합니다. 그가 항상 하던 말이었다. 그렇게 10년을 일했다. 철물점은 점점 커졌고 단골 손님들이 생겼다. 그들은 한도윤을 신뢰했고 한도윤도 그들을 신뢰했다. 15년 차에 한 건설사 사장이 한도윤에게 제안했다. 한 사장님, 우리 회사 자재 공급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규모가 좀 큽니다. 그 계약이 한도윤의 인생을 바꿨다. 철물점은 자재 유통업체가 됐고 매출은 10배로 뛰었다. 20년 차에 한도윤은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서울 외곽의 땅을 샀다. 사람들은 비웃었다. 거기가 뭐가 개발돼요? 돈 낭비하시네. 하지만 5년 후 그 땅에 지하철이 들어왔다. 땅값은 20배가 됐다. 한도윤은 번 돈을 다시 투자했다. 상가를 샀고 건물을 샀고 주식을 샀다. 하지만 절대 허영을 부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낡은 소나타를 탔다. 여전히 낡은 등산복을 입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다.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그가 항상 하던 말이었다. 하지만 오늘 남부저축은행에서 그는 깨달았다. 세상은 여전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돈으로만 사람의 가치를 매긴다는 것을. 한도윤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카페를 나서며 그는 결심했다. 이 은행에 교훈을 주겠다고. 사람을 무시한 대가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그 과정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후 4시 남부저축은행 로비의 대기자는 겨우 10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다. 오늘 하루 동안 총 840억 원이 인출됐다. 한도윤의 2천억을 포함하면 3087억. 지점 총의 금액의 99.5%가 사라진 것이다. 백승호는 창구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다. 화면에는 자녀 예금액 13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다. 하루아침에 3천억 은행이 13억 은행으로 전락한 것이다. 야, 백승호. 윤세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백승호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 망한 거 맞지? 백승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지점장실에서는 오성진이 본점 은행장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지점장, 당신 책임이요. 2천억 고객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이런 일이. 화면 속 은행장 최동욱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은행장님. 제가 미처가 아니라 안 한 거잖소. 고객 관리가 뭡니까? VIP 고객 명단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한도윤 씨는 VIP 명단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15년 전 계좌를 개설하고 한 번도 거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도 그분이 그런 자산가인 줄. 그게 변명이 됩니까? 15년 동안 2천억을 맡겨놨는데 한 번도 관리 안 했다는 소리잖아. 최동욱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오성진은 고개를 숙였다. 이거는 본점에 보고하겠소. 금융감독원 보고도 해야 하고 이사회도 열어야 하고. 지점장, 각오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영상통화가 끊어졌다. 오성진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20년 은행원 생활, 10년 지점장 경력, 모두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남부저축은행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YTN, MBN,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 하루 만에 3천억 인출.
2천억 자산가의 복수, 은행 직원 무시가 부른 참사, 뉴스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남부저축은행이 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다. 키읔 직원들이 2천억 고객을 노숙자 취급했다며? 진짜 속 시원하다.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더니 제대로 당했네. 근데 은행 망하면 직원들 어떻게 돼? 당연히 잘렸지. 자업자득임. 댓글은 대부분 한도윤을 응원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일부는 우려를 표했다. 그래도 무고한 직원들도 있을 텐데. 은행 망하면 예금자들도 피해보는 거 아니야? 논쟁이 시작됐다.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감독국 회의실. 남부저축은행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 조사역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어제 기준 총 인출액 3,087억 원. 현재 잔여 예금액 13억. BIS 자기자본 비율 2.3%로 급락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2.3%면 경영 개선 명령 대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법정 기준 7%를 크게 밑돕니다. 본점 유동성은? 본점도 타격이 큽니다. 남부지점이 전체 예금의 35%를 차지했는데 그중 99%가 빠져나갔으니 국장이 한숨을 쉬었다. 경영 개선 명령 발동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사회 소집 요청하고요.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한도윤은 서울 강남의 한 법무법인을 방문했다. 변호사 이재훈이 그를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한 사장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 관리인이 자산을 정리합니다. 그때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 사장님의 재무 상태라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겁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건물만 인수하고 싶습니다. 은행 영업권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한도윤은 법무법인을 나서며 다시 한번 결심했다. 그 건물에 새로운 은행을 만들겠다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은행을. 3일 후 금융감독원은 남부저축은행에 경영개선 명령을 발동했다. 동시에 본점도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다. 저축은행 사태, 금감원 경영개선 명령 발동, 2천억 고객 무시한 대가, 은행 파산 위기. 남부저축은행 직원들은 하나둘 사표를 냈다. 백승호도, 윤세린도, 팀장 박민수도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는 쥐들처럼. 하지만 오성진은 남았다. 지점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주일 후 은행은 영업을 중단했다. 본점의 결정이었다. 남부지점 폐쇄, 직원 전원 해고, 공문이 내려왔다. 오성진은 텅 빈 지점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사직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제출할 곳이 없었다. 은행이 문을 닫았으니까. 이게 이렇게 끝나는 건가? 오성진은 중얼거렸다. 20년 인생이 일주일 만에 무너졌다. 한편 주차장 관리인 김태복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은행이 문을 닫았으니 주차장도 의미가 없었다. 그는 집에서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다. 하지만 59세의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당신이 그랬잖아요. 겉모습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꼴이 뭐예요? 아내가 소리쳤다. 김태복은 대답하지 못했다. 백승호는 작은 지방은행에 면접을 봤다. 하지만 면접관이 물었다. 남부저축은행에서 일하셨다고요? 혹시 그 2천억 사건이? 아, 네. 죄송합니다.
저희는 다른 분으로. 백승호는 면접장을 나서며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윤세리는 더 비참했다. 그녀는 SNS에 자신의 근황을 올렸다. 취업이 안 돼요. 남부저축은행 경력이 독이 됐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댓글은 냉혹했다. 자업자득이죠. 2천억 고객 무시한 거 기억나요? 그때 생각 안 하셨어요? 윤세리는 댓글을 지우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리고 한 달 후 남부저축은행 본점도 파산 신청을 했다. 저축은행 파산. 예금자 5천만 원까지만 보호. 뉴스가 터졌다. 5천만 원 이상 예금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내 돈 어떻게 돼요? 은행이 망하면 내 1억은? 하지만 답은 없었다.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 하지만 그 금액이 얼마일지,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사람을 무시한 대가는 이렇게 참혹했습니다. 파산 신청 3주 후 법원은 남부저축은행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였다. 실질적으로 은행은 이미 죽어 있었다. 법원 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정수민은 은행의 자산을 조사했다. 건물, 집기, 영업권, 그리고 남아있는 대출 채권들. 총 자산 가치 약 850억 원. 부채는 1200억 원. 300억 이상 부족합니다. 정수민은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헐값에 자산을 매각하고 파산으로 종결된다. 그때 정수민의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 법무법인 정도. 제목 남부저축은행 부동산 인수의향서. 정수민은 이메일을 열었다. 저희 의뢰인은 남부저축은행이 소유한 남부지점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인수를 희망합니다. 제시 금액은 감정가 100% 현금 일시불입니다. 정수민의 눈이 커졌다. 통상 이런 경우 감정가의 6,070%에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다. 100%를 현금으로 내겠다는 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의뢰인 한도윤. 정수민은 그 이름을 보자마자 모든 걸 이해했다. 그분이. 일주일 후 법원 회의실. 채권자 협의회가 열렸다. 예금자 대표 5명, 법원 관리인, 그리고 한도윤의 대리인 이재훈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도윤 씨 측에서 남부지점 건물 인수를 제안했습니다. 감정가 420억 원, 100% 현금 지급. 정수민이 설명하자 예금자 대표들이 웅성거렸다. 한도윤? 그 2천억 빼간 사람? 그 사람이 왜 건물을 사? 이재훈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희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에 새로운 금융기관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람 중심의 은행을 만들고자 합니다. 한 예금자 대표가 비꼬듯 물었다. 그래서 당신네 의뢰인이 우리 돈을 돌려줄 건가요? 우린 5천만 원 넘게 맡긴 사람들입니다. 다 날아갔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은행의 채무이지 저희 의뢰인의 채무가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이 돈을 빼가지 않았으면 우리도 안전했을 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재훈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예금자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도윤 씨는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은행의 경영 실패는 은행의 책임이지 예금자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인출자의 책임도 아닙니다. 예금자 대표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법적으로 맞는 말이었으니까. 정수민이 개입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자산을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매각해서 채무를 갚는 겁니다. 한도윤 씨의 제안은 현재까지 나온 제안 중 가장 유리합니다. 다른 제안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 부동산 투자업체에서 감정가의 65%를 제시했습니다. 그럼 그쪽이 더 낫지 않아요? 금액으로만 보면 한도윤 씨 제안이 145억 더 높습니다. 예금자 대표들은 입을 다물었다.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5손이 천천히 올라갔다. 마지못해서였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가결됐습니다. 한도윤 씨 측에 매각하겠습니다. 계약일 한도윤은 직접 법원에 나타났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그의 모습에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한도윤 씨, 왜 그 건물을 사시는 겁니까? 새 은행을 만들 계획이 사실입니까?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한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남부지점 건물은 한도윤의 소유가 됐다. 420억 원. 현금으로 즉시 지급됐다. 정수민이 말했다. 건물은 이제 한도윤 씨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한도윤은 남부지점 건물 앞에 섰다. 텅 빈 건물, 깨진 유리창, 벗겨진 간판. 한때 3천억이 넘는 예금을 관리하던 곳이 이제는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한도윤은 건물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간. 로비는 어두웠다. 전기가 끊긴 지 오래였다. 한도윤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창구로 걸어갔다. 5번 창구. 백승호가 앉아있던 자리. 한도윤은 그 의자에 앉았다. 먼지가 풀풀 날렸다. 2천억이요? 2천억 원? 백승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윤세린의 킥킥거림. 동료들의 웃음소리. 한도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10분 후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 건물을 나섰다. 밖에서 건설업체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 사장님, 리모델링 견적서입니다. 한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3개월 안에 완공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럼 시작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건설업체 사장이 떠나고 한도윤은 다시 건물을 올려다봤다. 이곳에 새로운 은행이 들어선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은행. 돈이 아니라 신뢰로 운영되는 은행. 그것이 한도윤의 복수였다. 파괴가 아니라 창조. 증오가 아니라 희망. 그 무렵 백승호는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시급 9,200원. 하루 8시간, 한 달 월급 190만 원. 한때 연봉 4천만 원을 받던 은행원이 이제는 편의점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손님이 들어왔다. 백승호는 익숙하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은 대답하지 않고 물건을 집어들었다. 백승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저랬구나. 저렇게 사람을 무시했구나. 손님이 계산대로 왔다. 백승호는 물건을 스캔하며 말했다. 7,500원입니다. 손님이 카드를 던지듯 내밀었다. 백승호는 그 카드를 받으며 또 생각했다. 그때 한도윤 씨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카드를 긁고 영수증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손님은 대답 없이 나갔다. 백승호는 빈 편의점에 혼자 남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윤세리는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기 너머로 고함이 들려왔다. 야, 너네 회사 제품이 불량이야, 불량. 환불해줘. 죄송합니다, 고객님.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는지. 닥치고 환불이나 해줘. 윤세리는 참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환불 절차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윤세리는 헤드셋을 벗었다. 옆자리 동료가 물었다.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그녀는 화장실로 가서 울었다. 한때 자신이 고객들에게 했던 말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자업자득이야. 윤세리는 중얼거렸다. 주차장 관리인 김태복은 실업급여로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곧 끊긴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아내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다. 59세의 나이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아내의 원망이 매일 이어졌다. 김태복은 대꾸하지 못했다. 그는 매일 술을 마셨다. 싸구려 소주 한 병으로 하루를 버텼다. 어느 날 그는 술에 취해 예전 남부지점 건물 앞을 지나갔다. 공사가 한창이었다. 인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크레인이 자재를 들어 올렸다. 김태복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다. 여기 다시 은행이 된다고? 지나가던 인부가 대답했다. 예, 새 은행 만든답니다. 한 사장님이. 한 사장님? 한도윤 사장님이요. 그 유명한 분. 김태복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한도윤. 자신이 주차장에서 쫓아냈던 그 사람. 여긴 벤츠 타는 사람만 주차합니다. 자신이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김태복은 비틀거리며 자리를 떠났다. 술이 깨는 것 같았다. 아니, 정신이 깨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리모델링 2개월 차 남부지점 건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외벽은 깨끗한 흰색으로 칠해졌고 깨진 유리창은 모두 교체됐다. 간판 자리에는 새 이름이 걸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뢰은행. 한도윤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다. 내부는 더욱 혁신적으로 바뀌었다. 높은 창구 대신 낮은 테이블이 설치됐고 딱딱한 의자 대신 편안한 소파가 놓였다. 대기 공간에는 커피 머신과 간단한 간식 코너가 만들어졌다. 사람들이 편하게 느껴야 합니다. 은행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 친근한 곳이어야 합니다. 한도윤은 건설 팀장에게 말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사장님 뜻대로 만들겠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한도윤의 은행 설립 신청을 검토하고 있었다. 자본금 500억 원. 충분합니다. 경영진 구성은 한도윤 씨가 대표이사, 그 외 임원진은 모두 경력 20년 이상의 금융 전문가들입니다. 리스크 관리 체계는 AI 기반 여신 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객관적 데이터로만 판단하고 인간의 편견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담당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흥미롭군요. 승인 진행하십시오. 3개월 후 신뢰은행이 문을 열었다. 개업식에는 지역 주민 200명이 참석했다. 언론사 10곳도 취재를 나왔다. 한도윤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신뢰은행을 개업하게 돼 기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이 은행은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고객의 외모, 차림새,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뢰와 성실함으로만 평가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우리 직원들은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할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모두 소중한 고객입니다. 박수가 더 커졌다. 그리고 한도윤이 잠시 말을 멈췄다. 이 자리에 과거 남부저축은행 직원들 중 진심으로 반성한 분이 계시다면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다. 한도윤이 계속 말했다. 백승호 씨, 윤세린 씨, 김태복 씨. 여러분이 여기 계시다면 면접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로비 뒤편에서 백승호가 천천히 일어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백승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백승호입니다. 한도윤이 그를 바라봤다. 백승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사장님을 무시하고 비웃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백승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도윤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10초가 지났다. 20초가 지났다. 그리고 한도윤이 입을 열었다. 일어나십시오. 백승호가 고개를 들었다. 한도윤이 말했다. 월요일 오전 10시 면접 보러 오십시오. 백승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백승호, 윤세린, 김태복이 면접을 봤다. 면접관은 한도윤과 인사팀장 2명이었다. 왜 다시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까? 한도윤이 물었다. 백승호가 대답했다. 석죄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잘못을 바로잡고 이제는 진짜 고객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겠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한도윤은 윤세린을 쳐다봤다. 윤세린 씨는요? 윤세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저는 콜센터에서 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고객들에게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한도윤은 김태복을 쳐다봤다. 김태복 씨, 예. 당신은 저를 주차장에서 쫓아냈습니다. 낡은 차를 탔다는 이유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복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런데 왜 다시 여기 왔습니까? 저는 제 잘못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도 치렀습니다. 이제는 올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한도윤은 세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세 사람 모두 합격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6개월 수습 기간, 급여는 신입 수준, 그리고 매달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고객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면 즉시 해고입니다. 세 사람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뢰은행은 빠르게 성장했다. 첫 달 고객 300명, 두 번째 달 800명, 세 번째 달 1,500명. 입소문이 퍼졌다. 거기 진짜 다르더라. 직원들이 친절해. 차림새 상관없이 똑같이 대해줘. 대출 심사도 공정해. 신용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봐. 백승호, 윤세린, 김태복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백승호는 창구에서 고객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응대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와도 학생이 와도 모두 똑같이 존중했다. 윤세리는 상담 데스크에서 고객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작은 금액을 예금하러 온 사람에게도 큰 금액을 대출하러 온 사람에게도 모두 진심을 다했다. 김태복은 주차 관리를 맡았다. 하지만 이제는 차종을 보지 않았다. 선착순으로 공평하게 주차 공간을 안내했다. 6개월 후 평가일. 한도윤이 세 사람을 회의실로 불렀다. 수습 기간이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백승호 씨 98점, 윤세린 씨 97점, 김태복 씨 96점입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규직 전환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일제히 일어서 인사했다. 한도윤이 말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년 후 신뢰은행은 지역 1위 은행이 됐다. 총 고객 5,000명, 총 예금액 800억 원. 한도윤은 다시 한번 증명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영 전략이라는 것을. 그리고 과거 남부저축은행 직원들은 이제 신뢰은행의 가장 훌륭한 직원이 됐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고 그 교훈을 후배들에게 전할 것이다. 사람을 무시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면 두 번째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신뢰은행 개업 1년 후 옛 남부저축은행 본점은 완전히 해체됐다. 법원의 파산 선고가 확정됐고 남은 자산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됐다. 5천만 원 이상 예금자들은 평균 40%만 돌려받았다. 1억을 맡긴 사람은 4천만 원만 받은 것이다. 이게 뭡니까? 내 6천만 원은 어디 갔어요? 은행이 망했으면 책임자를 처벌해야지. 예금자들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다. 옛 남부저축은행 은행장 최동욱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은행 자금 50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최동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최동욱은 고개를 떨구고 법정을 나섰다. 한때 금융권의 실력자였던 그는 이제 수감자가 됐다. 지점장 오성진은 은행업계에서 영구 퇴출됐다. 금융감독원은 그에게 금융기관 임직원 결격 사유 판정을 내렸다. 이는 곧 다시는 은행에서 일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오성진은 작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했다. 월급은 200만 원. 한때 연봉 8천만 원을 받던 지점장이 이제는 말단 중개인이 됐다. 오 과장, 이 계약서 복사 좀 해줘. 사장의 호칭은 과장이었다. 20년 경력의 지점장은 이제 과장으로 불렸다. 오성진은 묵묵히 복사를 했다. 반항할 여지도 자존심을 지킬 여유도 없었다. 밤이 되면 그는 원룸에 혼자 앉아 소주를 마셨다. 아내는 1년 전에 이혼을 요구했고 오성진은 받아들였다.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오성진은 소주잔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답은 알고 있었다. 고객 관리 실패, 직원 통제 실패, 리스크 관리 실패. 모든 게 그의 책임이었다. 팀장 박민수는 아예 금융권을 떠났다. 그는 지방의 한 공장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맡았다. 대졸 신입과 같은 업무였다. 박 대리, 이 자재 좀 옮겨줘. 네, 알겠습니다. 박민수는 40kg 자재를 들어 올렸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점심시간 그는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동료들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저 사람 나이가 꽤 됐는데 왜 여기서 일해? 듣자니까 은행원이었다던데 뭔가 문제 있어서 잘린 거 아닐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박민수는 밥을 삼키기 힘들었다. 퇴근 후 그는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왔다. 방은 좁았고 습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눈물이 흘렀다. 백승호, 윤세린, 김태복은 달랐다. 그들은 신뢰은행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백승호는 이제 대리로 승진했다. 그는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는 업무를 맡았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을 존중하는 겁니다. 겉모습으로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과거에 그 실수를 했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신입 직원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한 번의 무시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백승호의 강의는 신입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윤세리는 고객 상담 팀장이 됐다. 그녀는 매일 고객들의 불만을 듣고 해결했다.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응대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고객들은 그 진심을 느꼈다. 김태복은 시설관리팀장이 됐다. 그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를 관리했다. 어르신, 이쪽으로 주차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노인들의 짐을 들어주고 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밀어줬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김태복은 매일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어.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이제야 제대로 사시네요. 2년 후 신뢰은행은 지점을 3곳 더 열었다. 한도윤의 경영 철학은 모든 지점에 동일하게 적용됐다. 사람을 존중하라. 신뢰를 쌓아라. 그러면 성공은 따라온다. 실제로 신뢰은행의 고객 만족도는 전국 1위였다. 이직률은 0%에 가까웠다. 직원들은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한 금융 전문지가 한도윤을 인터뷰했다. 사장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한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원칙이 이렇게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간단하다고 쉬운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지 못합니다. 욕심이 개입하고 편견이 개입하고 오만이 개입합니다. 남부저축은행 사건이 이 철학을 만든 겁니까? 한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남부저축은행 사건이 이 철학이 옳다는 걸 확인시켜줬을 뿐입니다. 같은 시각 백승호는 옛 동료를 우연히 만났다. 남부저축은행 시절 같이 일했던 직원이었다. 그는 이제 작은 대부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승호야, 잘 지내냐? 응, 잘 지내. 너는? 뭐? 그럭저럭. 근데 너 신뢰은행에서 일한다며? 좋겠다. 그래. 정말 좋아. 한도윤 사장이 어때? 많이 까다롭지? 백승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히려 우리를 존중해줘. 실수해도 혼내지 않고 배울 기회를 줘. 동료는 부러운 표호로 말했다. 부럽다. 나도 그때 제대로 반성할걸. 아직 늦지 않았어. 진심으로 변하면 기회는 온다. 백승호가 말했다.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다. 3년 후 옛 남부저축은행 본점 건물도 철거됐다. 그 자리에는 새 아파트가 들어섰다. 한때 수천억이 오가던 그곳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오성진은 그 아파트 앞을 지나가다 멈춰섰다. 여기가 본점이었는데.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걸어갔다. 등이 굽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다. 겨우 57세였지만 70세처럼 보였다. 반면 신뢰은행은 계속 성장했다. 5년 후 지점 20곳, 직원 300명, 총 자산 5천억 원. 한도윤은 여전히 검소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소나타를 탔고 여전히 낡은 등산복을 입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를 존경했다. 한 사장님, 새 차 사시죠. 이제 형편도 되시는데. 직원이 권했다. 한도윤은 웃으며 대답했다. 차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면 그만입니다. 비싼 차를 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에 직원들은 또 한 번 감동했다.
몰락과 재기, 파괴와 창조. 남부저축은행의 몰락은 한 사람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신뢰은행의 성공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을 존중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신뢰은행 개업 10년. 한도윤은 이제 84세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매일 출근했다. 그의 사무실은 소박했다. 큰 책상도 고급 의자도 없었다. 그저 작은 책상과 오래된 의자가 전부였다. 사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가 알렸다.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로 갔다. 회의실에는 전국 30개 지점의 지점장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는 백승호도 있었다. 그는 이제 서울 강남지점 지점장이 됐다. 다들 수고 많습니다. 한도윤이 회의를 시작했다. 올해 목표는 고객 만족도 99% 유지입니다. 수익률이나 자산 규모보다 중요한 게 고객 만족입니다. 지점장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직원 중 누군가 고객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모습이 보이면 즉시 보고하십시오. 단 한 건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회의가 끝나고 백승호가 한도윤에게 다가왔다. 사장님, 잠시 시간 되십니까? 그러십시오. 두 사람은 한도윤의 사무실로 갔다. 백승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제가 10년 전에 저지른 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도윤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사장님을 비웃었던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입니다. 이제 그만 잊으십시오. 한도윤이 말했다. 하지만 백 지점장, 당신은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했고 실제로 달라졌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백승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날 저녁 한도윤은 혼자 남부지점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 10년 전 이곳은 폐허였다. 하지만 이제는 빛나는 은행이 됐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퇴근하는 직원들이 보였다. 그들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한도윤은 미소 지었다. 잘했어. 그는 중얼거렸다. 한편 오성진은 여전히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62세가 된 그는 이제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국민연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신뢰은행 앞을 지나갔다. 화려한 건물, 붐비는 고객들, 웃고 있는 직원들. 오성진은 멈춰섰다. 저게 내가 망친 은행. 그는 중얼거렸다. 가슴이 아팠다. 그때 누군가 그를 불렀다. 지점장님? 돌아보니 백승호였다. 오성진은 당황했다. 백승호. 오랜만입니다, 지점장님. 백승호는 웃으며 다가왔다. 오성진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더 이상 지점장이 아니야. 제게는 여전히 지점장님입니다. 백승호의 말에 오성진은 고개를 들었다. 지점장님, 커피 한잔 하시죠.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다. 백승호가 커피를 주문하고 오성진에게 건넸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럭저럭. 오성진은 대답했다. 백승호는 그의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이해했다. 힘드시죠? 저도 힘들었습니다. 편의점 알바할 때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오성진이 백승호를 쳐다봤다. 하지만 한도윤 사장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했습니다. 나도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 오성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백승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은 진심으로 반성한 사람에게는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나는 책임자였어. 모든 걸 망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을. 그래서 더 큰 교훈을 얻으셨잖습니까? 그 교훈을 후배들에게 전하면 됩니다. 오성진은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가능할까?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오성진은 한도윤과 마주 앉았다. 한도윤의 사무실. 10년 만에 재회였다. 오래간만입니다. 오 지점장. 한도윤이 먼저 말했다. 오성진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10년 전에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성진은 무릎을 꿇었다. 한도윤은 그를 일으켰다. 일어나십시오. 용서는 이미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도윤은 오성진에게 한 장의 명함을 건넸다. 신뢰은행 교육팀 고문. 직원들을 교육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교훈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오성진은 명함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5년 후 신뢰은행은 전국 신계지점을 운영하는 대형 은행이 됐다. 한도윤은 89세가 됐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그는 매주 한 지점을 돌며 직원들과 대화했다. 사장님, 이제 은퇴하시는 게 어떠세요? 한 직원이 물었다. 한도윤은 웃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우리 철학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해 한도윤은 책을 출간했다. 제목은 사람을 보는 눈. 책에는 그의 인생 이야기와 신뢰은행의 성공 스토리가 담겨 있었다. 특히 남부저축은행 사건은 가장 중요한 챕터였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책의 첫 문장이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은 기업들이 이 책을 직원 교육 자료로 사용했다. 한도윤의 90세 생일. 신뢰은행 전 직원 800명이 본사 강당에 모였다. 백승호, 윤세린, 김태복, 오성진 모두 참석했다. 사장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외쳤다. 한도윤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케이크 촛불을 끄고 한도윤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90년을 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도윤은 잠시 멈췄다.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소중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제가 남부저축은행에서 무시당했을 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까? 그 고민의 결과가 신뢰은행입니다. 박수가 더 커졌다. 여러분이 이 철학을 지켜준다면 신뢰은행은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한도윤은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직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날 밤 한도윤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잘 살았어. 그는 중얼거렸다. 90년 인생. 후회는 없었다. 그는 사람을 존중했고 신뢰를 쌓았고 올바르게 살았다. 그리고 그 대가로 진정한 성공을 얻었다. 10년 후 한도윤은 100세의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에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고객들, 직원들, 금융권 인사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 모두가 그를 애도했다. 한 사장님은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백승호가 조사를 읽었다.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백승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도윤의 유언이 공개됐다. 신뢰은행의 모든 지분은 직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익의 30%는 매년 장학금으로 쓰십시오. 직원들은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까지도 한도윤은 사람을 생각했다. 현재 신뢰은행은 전국 100개 지점을 운영하는 대한민국 10위권 은행이 됐다. 직원 2,000명, 고객 50만 명.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다. 고객 만족도 99.2%, 직원 만족도 98.5%. 이 두 숫자가 신뢰은행의 진정한 가치였다. 본사 로비에는 한도윤의 동상이 서 있다. 동상 아래 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사람을 무시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글귀를 읽고 지나간다. 그리고 깨닫는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